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지금도 미국 농업에는 첨단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네네. 드론은 너무나 당연하고 네네. 트랙터에도 막 인공지능 뭐 비전 같은 거 심어져서 네. 자율주행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막 트랙터가 혼자서. 네네. 그게 또 미국을 또 이제 더 나은 농업 강국으로 또 만들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 사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첨단 기술의 총경연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냐면, 미국의 농기계 회사 중에 존 디어라고 있습니다. 농기계 전문회사. 네. 농기계 존 디어인데, 자율주행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예. 존 디어 모니터링 룸에 가보면, 예. 존 디어에서 전 세계에 판매한 농기계, 트랙터 같은 농기계 100만 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방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예? 앞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제 모니터 하듯이 네. 농기계가 예.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나. 네, 와. 농기계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존 디어가 파는 농기계가 와. 그걸 방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기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황 예측이나 농작업 이런 것들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게 예방적 처방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진격을 했는데, 네. 거기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농기계를 이렇게 탈취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농기계를 버리고 도망을 갔으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던 농기계를 가지고 러시아에서 쓰려고 끌고 왔대요. 예, 끌고 왔어요. 예. 러시아로 끌고 왔는데 존 디어 모니터링 룸에서 농기계들을 비활성화 시켜버립니다. 못 쓰게. 그러니까 고철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이야. 네. 테슬라 차량을 원격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OTA라고 하는 업데이트하고 멈추기하고 하듯이 네. 농기계까지도요. 그리고 사실상 자율주행이나 원격 제어가 자동차보다 농기계가 먼저였던 거죠. 그러네요. 네. 어차피 농사짓는 땅에서 자율주행하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기계 전자적인 최첨단 기술이 농기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첨단 바이오 기술은 종자나 농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까지.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종자 같은 거 개발할 때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종자라는 게 결국은 세대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 세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물을 심어서 거두기까지. 그래서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육종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쓰면 종자 개발 기술을 많이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종자에만 반응하는 농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첨단 기술들은 다 농업 쪽에서 이미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AI까지. 네. 저는 그 그림이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농기계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 네. 잡초만 골라서 뽑고 예. 잡초에만 보고 약을 뿌리고. 네. CN 스프레이 기술이라고 보고 스프레이를 해버리는 거죠. 선택적 방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엔 사람이 없고. 네. 그래서 농기계들 보면은 하나 직접 수확도 하고 그 안에서 골라내고 중간에 가공까지 해서 내보내주는, 그게 한 대로 다 가능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농업이 농지에서 생산하는 것만 보잖아요. 예, 근데 그 그렇죠. 앞뒤로 엄청난 산업이 붙어 있는 거죠. 땅에서 자라는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앞뒤로 이제 후방 농업, 전방 농업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후방 농업이라는 것은 종자, 농기계, 농약, 비료 이제 이런 것들 관련된 농업의 투입재를 만들어주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전방 농업은 농업에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식품, 소재, 화장품, 의약품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져야 되는 것도 생산 농업도 물론 그렇지만 전후방 농업의 강점을 가지고 전후방 농업에서 국부를 창출할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인류의 시작과 끝이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게 농업은 자연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비교를 하자면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한국은 농업의 압축 성장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산업 성장처럼 농업도 압축 성장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농업을 그 근대 농업에서 현대 농업으로 끌어오는데 한 200~300년쯤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은 그거를 70년 만에 해냈어요. 뭐든지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제조업의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은 교육을 받지만 네네네. 농업이 먼저 그런 걸 했다라는 거는 교육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농업이 그렇게 압축 성장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게 기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농업이 먼저 발전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인력이나 자본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를 보시면 네. 그 농업이 그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진화해 나가지 못했거든요. 아, 오히려 농업의 기반이 약한 게 네, 네. 제조업 네. 서비스로 2차, 3차로 나가는 것도 네.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 농업이 먼저 안정화가 돼야 그래야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가는데 한국이 그거를 한 70년 만에 그걸 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농업 기술 자체가요? 네, 네. 농업 네. 기술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농업 현장이 좀 추리하고 예. 그리고 또 항상 나오는 게 그 농업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 얘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맨날 뭐 어렵다는 이야기만 어렵다는 나오니까. 이야기만 나오니까 예. 농업 기술 자체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인식들을 아하.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농업 조건이 아주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농업을 이끌어왔다는 거는 기술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1차 산업이 근간이 잘 되어 있어야 2차, 3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그건 잘 우리가 또 몰랐던 거고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국토가 네. 농사짓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다 하더라고요. 매우 안 좋은 나라죠.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국토의 70%가 산지라 네. 그 농지가 이렇게 충분히 있질 않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나마 있는 그나마 있는 농지도 평지가. 예, 평야가 예. 특히 이제 전라남북도 정도 가야 조금 넓은 그 농지가 보이고 경상남북도에는 거의 산지에 붙어 있는 이런 농지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질도 그렇게 썩 좋은 나라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도 차이가 연교차가 50도 이상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 더 심해지고 있고 예, 또. 30도를 넘어섰다가 마이너스 영하 20도까지 갔다가 아, 그래서 이렇게 그 농업하기에 매우 안 좋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농업을 이끌었다는 거는 그 많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고 거꾸로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데서 농업을 해야 기술이 좋아집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네,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 조건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술로 극복해보자.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했던 기술은 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가장 잘했던 기술은 네. 사실 우리나라가 식량에 대한 그러니까 주곡 자급, 쌀이죠, 쌀. 네. 주곡 자급을 이룬 게 한반도가 생기고 나서 2000년 만에 이룬 거거든요. 2000년 만에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우린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2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항상 쌀이 부족한, 주곡이 부족한 나라였잖아요. 아, 근데 그걸 이제 1977년에 예. 통일벼라는 것을 만들면서 최초로 주곡 자급에 성공을 한 거죠. 2000년 만에. 네, 네. 통일벼. 그 통일벼 저 어릴 적에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네. 정확히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품종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량성하고 내재해성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같은 쌀을 생산을 해도 그 적게 나는 쌀이 있고 많이 나는 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벼 한 줄기에. 그렇죠. 달려있는 알곡과 쌀. 이삭이, 아. 알곡과 이삭이. 아,
그래서 사실은 그 통일벼라는 것을 종자를 만들고 그 종자를 전국에 보급을 하고 그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쌀을 다시 정부가 수매를 하고 그것을 다시 유통을 시키고 이 모든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통일벼라는 프로덕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체계를 만들었던 게 이제 통일벼라는 워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1977년에 통일벼를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그거를 보급하는 기술, 교육시키는 체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세팅이 된 거고요. 그래서 통일벼라는 프로덕트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세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다른 여러 좋은 품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그 다른 식량뿐만 아니라 원예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축산업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분기와 변곡이 된 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거를 제품으로 이해를 하죠. 이게 1977년에 그렇습니다. 통일벼를 통해서 드디어 쌀 자급자족이 된. 네네. 근데 지금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쌀이 또 남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대에 또 우리가 네네. 살고 있는 거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술 수준으로 많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근데 그러면 이제 70년대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해 왔고, 농업도 네네. 마찬가지였겠네요. 네네. 정부 주도로. 네. 민간도 어떻게 좀 박자를 맞추면서 같이 좀 발전해 왔을까요? 민간 분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농업은 정부 주도, 국가 주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민간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좋아지면 많은 부분이 정부와 정책에서 시장과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생하도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 부분이 늦은 거예요. 그 부분이 늦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나친 관의존, 관주도 상태에 있는 겁니다. 70년대나 2020년대나. 네, 그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예. 충분히 이제 전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조가 전환되지 못했다. 전환이 늦었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농업도 조금 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 네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 올라가면서 유기농 제품, 건강에 네네. 좋은 것들 많이 좀 찾잖아요. 네네. 이게 산업적으로나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진 않나요? 유기농이 그 농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는 맞으나 네. 이 유기농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예, 원체 앞으로도. 작은 시장이어서요? 시장도 작지만요. 그러니까 전체 농업을 100이라고 보면 유기농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은 여전히 이제 관행농법에 의해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 살게 될수록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진 않을까요? 그 시장이 살아나긴 합니다만 아, 그 유기농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네. 유기농이라는 게 결국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예. 그 생물 농약 그다음에 뭐 유기비료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는 생산의 한 형태인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유기농이라는 것들은 그 관행농에 비해서 같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네. 훨씬 더 큰 투입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그 지구상의 그 농지를 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을 한다는 얘기는 더 큰 농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고요. 더 큰 농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 그 생태계 관점에서도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시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게 의미는 있고, 그것을 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될 수 있어야 하지만, 네. 그게 전체 농업을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아, 그냥 일부분으로만 네. 인식을 해야 한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는 전부 유기농인 거죠. 화학비료 생기기 전에, 네네. 농약 같은 거 생기기 전에. 네. 그래서 100% 유기농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과연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식량을 공급받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았느냐.
가격적으로 싼 식량을 공급받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예. 그래도 건강에는 유기농이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음. 그리고 현대 그 농약이나 이제 여러 가지 투입제들이 네. 그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예. 그다음에 전체 농업을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접근은 그 일부분을 지속하면서 유지하면서 레이블링 이슈라고 그러는데 예.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유기농이고 이거는 일반 관행농법이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확실하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속지 않게 투명하게. 네. 어떤 게 어떤 걸 완전히 대체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근데 참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일부러 비싼 그 유기농 농산물을 찾아 먹으면서 또 네. 한켠에서는 초가공 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 이런 거 먹고 네.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네, 네, 네. 재밌습니다.